누군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다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아. 만나면 좋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분 나쁨, 찜찜함, 그러면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유형은요,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건강한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안녕하세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최근에는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런히를 펴냈습니다.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아부 멘트, 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멘트, 이런 게 따로 비법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멘트가 그렇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성공한 사람한테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리고 힘든 사람한테는, 또는 실수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 이거는 뭘까요? 공감이고 인정이죠. 뭔가 성공할 때, 또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무조건 너 괜찮아, 너 잘났어, 너 훌륭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와닿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더라고요. 뭐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대신에 그런 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거 정도까지는 알아서 고마워는 합니다. 근데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투는요,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칭찬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그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그 본인을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본인을 칭찬하면은 굉장히 낯간지럽고 아부를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내가 남 부끄러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와, 어쩜 그렇게 아부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이 향하면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들려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정보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칭찬하고, 와, 정말 따님이,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걸 그렇게 통과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야, 정말 머리가 정말 좋은가 봐요, 천재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민망해해요.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9%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기분 좋아하세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배우자하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 분이라고 해도 그 배우자분을 칭찬하거나 그런 거는 기분 나빠하는 분이 없어요. 왜냐면 주변 사람에 대한 칭찬은 나에 대한 그런 근본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칭찬과 그런 것들은요, 한번 반사돼서 돌아올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부하 직원을 정말 칭찬하고 싶다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좋은 말들은 한번 반사돼서 들어가게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요, 누군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다면은 그런 반사 효과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변을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좋고 또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상태로 유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네,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태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 기분 좋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그 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절로 여러 가지 멘트들이 떠오를 겁니다. 옆에 두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할까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확인하게 되는 점이 무엇이냐면요, 돌아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이면요, 만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뭐 재밌었고 웃기도 했고 무언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어. 근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 기분 나쁨, 찜찜함 이런 것이 느껴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실제적으로 뭔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감을 믿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하고 만나고 왔을 때 내가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충족감을 얻고 있어. 뭔가로 내가 얻어온 것 같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고 오면은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고 내가 힘들거나 또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실제적인 도움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점점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기분을 더 잘 알아채고요. 그걸 믿어보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까이 하면 독이 되는 사람의 유형이 있나요? 어떤 사람을 손절해야 하나요? 정말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 이런 유형은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심리학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그런 해로운 사람 유형인데요.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의 결핍을 어떻게든지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나는 너무 잘났어,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애가 있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하고 굉장히 사교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첫인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상한 기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을 묘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오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낸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한 3% 정도, 그 정도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그렇게 진단명에 나오는 그런 종류로 심한 사람들이 3% 정도인 거고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어느 정도 나르시시스트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무언가 내 자신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누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존재를 해요.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자꾸 다른 사람이 조금 힘들면은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아유 못났어 이러고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 상태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인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혹시 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나는 절대 아니지, 나는 진짜 잘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옆에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본인은 저렇게까지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 깊은 그 나르시즘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때만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를 힘들게 한다. 저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나면 무언가 딱 짚어서 그렇게 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만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묘하게 기분 나쁜 상황이 반복돼.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치유가 필요한 정도로 손상을 입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롭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혈육이라고 해도, 심한 경우 연인, 또 배우자, 형제, 부모, 자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요,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네? 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좀 찍어 눌러서 내가 이기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안갚음을 하거나 또는 내 자존감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이 희생시키거나 이런 일에 그렇게까지 인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그냥 나를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잊거나 또는 뭐 복수라든지 안갚음이라든지 그런 걸 중단을 하죠.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말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손상된 그런 자존감,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정체를 드러내게 하고 본인이 너 나르시시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는 사람들 정말 끝까지 괴롭히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하는 게 사실은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실 거리 조절만으로 충분합니다. 손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연락과 모든 것을 뚝 끊고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어느 한 면을 보고서 실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은 그 안 좋게 깨달았던 부분이 점점 더 확장돼 보인.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럴 때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던 부분, 그런 것까지 멀리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로 확보하는 그런 텀을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대경을 들이대고 이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실망했던 그 경험, 그게 좀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하고 잘 지내고 이 관계에서 누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무조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로 관계의 환경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서로의 그런 다른 모습들에 대한 실망이 쌓이고 이러면 그 관계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도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는 마음이 크거나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뚝 끊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거리 조절을 하십시오. 만약에 그 인연의 수명이 정말로 끝나고 있는 거라면 조금 멀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관계를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왜 그런가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관계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언뜻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건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과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 라는 감정으로 어떤 사람과 호감을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어서 서로 교감을 하는 사이가 돼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저 사람이 나와 만나서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관계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면요. 나 외로워. 친구가 필요해. 그런데 마침 뭔가 조건이 그런대로 맞는 사람이 나타났어. 나 그래서 저 사람을 콕 찍어서 사냥하듯이 헌터들이 어떤 타겟을 잡고서 그것을 향해서 다가가잖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타겟이 된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내가 목표물이 됐고 저 사람이 다가온다는 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는 관계의 시작을 늘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는 식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게 평범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목표를 삼아서 다가온다면은 목적성이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개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집착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결핍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삶에 대해서 어떤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
부담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람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사람 위주로 배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로 배려를 해요. 내가 굉장히 한정식 집에서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일방적으로 그런 걸 막 이렇게 차려주거나 아니면은 매일 그런 곳에만 가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가볍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기뻐하지 않지? 이거에 의문을 가지는 거죠. 관계에 집착하는 분들의 특징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늘 힘들어 하시고 의문을 품으세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그 사람이 그걸 원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나한테 소중한 걸 줬어도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 사람한테는 안 준 게 되거나 아니면 주는 것만도 못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 못하니까 관계가 자꾸 삐걱삐걱 되고 건강하게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정말 관심이 안 간다. 이러면은 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계는 끝까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들일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일 거야. 매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뭐 수다 떨고 뭐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성격도 좋은 것 같아.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저 사람 항상 만나고 싶어. 이런 모임에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여기에 이 사람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어디서나 환영받는 종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매력 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매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매력이라는 키워드로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그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뭐 돈을 펑펑 써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움을 주려고 막 애쓰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희생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 이게 저는 많은 시간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인기 있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 많은 정보를 돌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그 CPU가 돌아갈 때 엄청난 발열이 생기고 또 소음이 나고 그러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또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러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해야지. 저 사람은 이런 기분이고 이런 상황이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사실 우리는 해야 하지 않을 행동을 안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왜 마음이 편할까?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해주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왜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나름으로는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는 다정하고 또 웬만큼 같이 어울리지만 같이 있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본인이 쉬기에도 바쁩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돼요. 본인이 연락하고 싶을 때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와요, 관계에서. 그게 바로 지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저 사람 굉장히 호탕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왜 가끔 잠수 타지? 이런 의문이 지인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였죠.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인간관계는요,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다. 내가 못난 사람이어서 이걸 잘 못하는 거다. 내가 별로인 사람이어서 잘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인간관계는요, 결국에는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데이터가 돼서 내가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또 자기의 경험을 뭔가 고찰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까지도 아직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거 정상입니다. 어떤 나이대에든지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이대든지 새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있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 순간에는요, 아, 내가 또 배울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함으로써 또 하나 데이터를 추가를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요? 오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이 친구와 조금 더 가끔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는 각자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들입니다. 학생 때 주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각자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길을 가면서 점점 환경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단순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주관이 나이 들면서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만 상대방에게서 강요하려는 마음이 각자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서로 맞춰가면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상대방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기대하게 된다. 이걸 느끼게 되면 그때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동질감을 찾을 때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이질적인 것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요, 가끔 봐야지 그게 괜찮습니다. 자주 보는 관계에서 뭔가 이질적인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관계에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거든요. 어떤 관계에서 장점만을 찾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요,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만큼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가끔만 그런 상대를 만나면서 축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달라도 내가 웬만큼 저런 부분을 참으면서 서로 좋은 것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이런 관계로 일단 거리를 둬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멀어졌다가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져 보다가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아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는 포도주와 같아서 오래될수록 좋다. 이거 서양 속담인데요. 유럽 속담 때문에 옛날서부터 오래된 친구가 끊어지는 사람은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계를 들여다보고 개인이 조금 더 조명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해석이 전혀 달라졌고, 이제는 유럽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뭔가 긴 관계를 끝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여기에 내가 정서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끝나면은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만나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거든요. 근데 어렸을
어렸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점점 괜찮아지지 않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상처받아요. 예전에 이 친구가 나를 조금 아래로 보고서 서열이 좀 낮은 관계에서 잘 지냈던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이제 자아가 확립이 되면서 더 이상 나는 그런 관계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친구 쪽에서는 그런 관계 재정립을 원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경우면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그 관계를. 중년 이후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중년 이후까지 어떤 관계를 영원히 갈 관계야. 그리고 소울메이트야. 뭐 영원한 친구야. 이런 단어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돼요. 어떤 관계는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너무 밀착되면은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중년 이후에는 각자 자아가 굉장히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릴 때보다 서로 거슬리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굉장히 밀착돼서 오래 유지된다. 이런 개념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뭐냐면요. 가끔 만나면서 서로를 좀 신경 써서 배려해 주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너무 깊은 것까지 다 이렇게 까서 너무 깊은 속 얘기까지 다 이렇게 늘어놓는 관계만 진정한 친구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제 멈추셔야 돼요. 친구는 그냥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이 정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조금 더 만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현재라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관계, 거기서 관계의 충족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인생의 질은 사실은 관계에서 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관계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람 다 꼴 보기 싫어. 사람은 다 지옥이야. 타인은 지옥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관계가 지옥인 거는요, 너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관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무인도에 혼자 살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특히 피해야 하는 태도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의 자아가 다 커져 있어요. 각자가 경험을 통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있고 본인의 주관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개인의 생각,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다 존중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다 본인의 의견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야만 하는 세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자아가 각자가 다 견고하고 본인의 생각들이 다 분명합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한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러면은 그게 비교심이나 질투심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서 굉장히 좀 강도가 심한 거, 굉장히 위험한 거, 그리고 또 행동을 바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감정, 이게 바로 질투거든요. 그런 반면에 사람들이 가장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감정이 질투이기도 합니다. 그 질투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저 사람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이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얻은 것이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거야 라고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질투가 아니라고 본인들이 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자랑을 하거나 내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정의와 또는 불공평, 그래서 내가 어떤 자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무의식적으로라도 흘렸을 때 그게 왜곡돼서 받아들여져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뚝 떨어지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질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다르게 다른 모르는 그런 질투가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업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다른 업계 사람들의 질투 그런 것 때문에 끌어내려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저 사람이 이 업계의 질서를 무너뜨렸어. 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어. 이런 게 명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이라는 거는 나이 들수록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자랑이라는 건 또 본능이라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너무 자주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을 너무 턱 내려놓고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혼자서도 좋은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즘은 SNS가 자랑의 장이 되어가고 있죠. 내가 이만큼까지 성취했다. 또는 이만큼까지 벌고 있다. 내가 잘 쓰고 놀고 있다. 뭐 이런 걸 과시하는 그런 장으로 많이 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역시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SNS를 기록용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건강하게 발산하는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 거기에 내 자랑이라는 의도가 섞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SNS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랑할 만한 것, 누가 봐도 자랑해도 되겠다 이런 거면은 오히려 질투보다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20대인데 미국에 있는 카일리 제너는 재산이 4천억 원입니다. 한화로. 근데 그걸 보고서 20대들이 질투하거나 또는 그걸 보고서 한국에 잘 살고 있는 20대가 질투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죠. 그런데 나하고 고만고만하게 비슷한 그런 친구가 뭐 하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러면은 거기서 질투심이 발현되어서 잘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가끔 이런 사례가 제 귀에 들어와요. 그냥 잘 지내던 사람인데 집에 초대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피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은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의외로 잘 살아.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SNS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고서 아, 나보다 비슷한 사람이 요만큼 더 잘하는 것 같네 하면서 그 자랑이 느껴지지 않을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SNS에서의 자랑은 콘텐츠가 될 정도의 자랑, 그 수준이 아니면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득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품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도망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놓고 눈앞에서 무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 할수록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멘트를 쳐서 바로 그냥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를 먼저 보호하지 못할 만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음 멘트에서 또 막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무례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만약에 무슨 멘트 하나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너는 이랬잖아 라면서 더 심한 멘트가 돌아오면은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말을 생각해내다가 더 비참한 상황에서 대화가 끝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은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무례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 가족. 어떤 분은 남편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신대요. 말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데 계속 뭐 수십 년을 이어져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식이 계속 상처되는 말을 한대요. 끊임없이 아들 둘이 있는데 항상 나를 무시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대요. 그 말에 반박을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흠칫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하는 의도라는 것은 무의식으로 들여다보면 저 사람을 뭔가 내 서열 아래로 인식하고 이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의식을 못해요.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은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보통은 그냥 이라든지 아니면 농담이었어. 뭐 이런 종류의 말이 돌아올 거예요. 보통은 농담을 가장해서 그런 말이 나오니까요. 무례함이.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네 목적이 그거라면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기분만 나빴지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요.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그 소통이. 그래서 점점 그게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 다 효과를 보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들어서도 평판을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좀 손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뢰를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평판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입장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60% 정도를 양보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은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너무나 달라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상대방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경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거기서 계속 내가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분들은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내가 그냥 70%를 감당한다, 30% 상대방이 이걸 감당하게 내가 배려해 주는 거야, 그냥 이 정도 감으로 느끼고 하잖아요. 그런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좀 배려해 주네, 이 정도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차를 잘 고려를 해서 내 감정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어른,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계를 오래 지속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말을 웃기게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거로 인해서 평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 사람은 끝까지 내 옆에 있을 만한, 또는 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사람이야, 그런 생각만 있어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하죠.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나이값을 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과 나이값을 한다,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요, 업데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을 의미할 때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직원들을 전부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그 직원들 각자가 정말 복지를 잘 누리면서 직업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내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대표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선한 분들이죠. 그 직원들한테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대표님은 철학이 다릅니다. 그 본인 회사에서 직원을 쥐어짜서 이윤을 챙겨요. 그리고 그 돈으로 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고 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둘 중에서 어떤 쪽이 선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두 쪽 다 선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딜레마에 늘 봉착을 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선한 사람이 될까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일이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철학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 철학이 정립돼야 되는 건데요, 누구한테 선할까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선할까를 선택하는 거는요,
그 사회에서 합의된 내용, 그 카테고리 안에서 누구한테 선할까를 내가 태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나쁜 사람은 응징할 거야. 그러면 그게 선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선이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태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으로 합의된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 그리고 다른 시대에서 선이었던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해줄 거야, 이렇게 선할 거야 라고 유지를 하면은요,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이 아닌데 나는 혼자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의 기준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저절로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들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상호 간에 다 기쁠 수 있는 행복을 이렇게 해야 우리는 서로가 다 이걸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나이를 먹는다 이런 분들은요,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만의 선을 강요하는 그런 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점점 나쁜 사람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내가 업데이트 안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더듬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오히려 취해 보이게 만드는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 나이 든 게 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 대접은 받고 싶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 그게 굉장히 많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 중에 하나가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로. 오래전에. 근데 그때 40대가 넘었거든요.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같이 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고 해요. 20대 친구들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일을 하면서 그때부터 커리어를 쌓아나가서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는 나이를 그렇게 벽으로 보면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만 반면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대접을 안 해준다. 어린애들이 너무 나한테 버릇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은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한국에서는 조금만 그런 문제가 생겨도 나이도 어린 게 이런 게 마음속에 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해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상사가 있는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으로도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외모가 중요하다, 말투가 더 중요하다 의견이 갈리는데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말투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외모라는 것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3초 안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외모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그에 맞는 태도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 무의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태도로 이어지는 걸 실험 결과로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외모를 먼저 바꿔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외모는요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말투나 태도 같은 게 너무 이게 떨어지면은 금세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투가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통에서 점점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말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외모로 보고서 선입견이 있었어도 입을 여는 순간 5분 만에 점점 더 매력에 빠져드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무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한테서 어떤 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느낌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게 어떤 종류냐면 무언가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사회생활을 되게 못할 것 같은 분들, 이런 짐작을 먼저 하게 만드는 그런 특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태도와 함께 말끝을 흐리기도 합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내용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요. 이거는 소통을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해봐야 느는데요. 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민 가시는 분들 연계국어 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뭔가 말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언어는 모국어가 아니니까 원어민만큼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나 연계국어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국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외국에서 몇 년 있다가 오신 분이 공항에 딱 내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소통을 자주 하거나 그러지 않을 때 그 소통법을 잊어버리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말투를 다듬거나 이런 능력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자꾸 연습해보고 그래도 작은 거라도 소통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과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귀티나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정말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외모적인 거 또는 어떤 소유 이런 것만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정말 귀티는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유라는 그런 요소가 그 귀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유라는 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부유층이나 아니면 귀족계층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여유를 표현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 생활, 실생활, 실용적인 거 이런 요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 왠지 귀티난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옷차림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명품 브랜드 뭐 여기 이만하게 뭐 로고가 써 있어 비싼 옷이야 여기서 그 귀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굉장히 다림질이 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었네, 깨끗하네, 그리고 색이 밝아, 무언가 때타더라도 그걸 상관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옷, 그런 게 오히려 귀티나게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어떤 분을 마주쳤는데 정말 이상하게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왜지? 왜 뒷모습만 봤는데도 저 여자분이 저렇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하고 한번 쭉 봤습니다. 근데 정말 뭐 머리도 그냥 산발이었고 그냥 슬리퍼 신고 계셨어요. 특별한 게 없었는데 하나가 흰 코트였습니다. 밝은 색, 그 아이보리색의 굉장히 그 관리가 잘 된 흰 코트를 그분이 입고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얀 겨울 코트,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일단 이게 때가 타거나 해서 세탁소에 맡기더라도 다른 입을 옷이 많다는 뜻이죠. 겨울옷 비싸잖아요. 그리고 세탁비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걸 저렇게 일상복 위에 툭 걸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여유가 있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일상에서 먼 거를 본능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귀티를 그리고 여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일상성에서 다른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족들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양반은 결코 뛰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행동합니다. 이들은 말도 느리게 해요. 그래서 조금 귀티가 나고 싶으면은 모든 것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각하지 마시라고, 약속 시간에 늦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뭔가 늦어서 허겁지겁 뛰어오는 사람,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뭔가 서둘러서 막 빨리빨리 행동하는 모습, 이게 상대적으로 그 귀티가 없어 보이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옷을 다려 입으시고 실밥
서랍 같은 거 정리 자주 하십시오. 보풀 정리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옷들도 보풀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굉장히 없어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게 노동과 또 실제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그 옷을 입고 활동을 많이 할수록 보풀이 많이 나기도 해요. 이게 묘하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보풀을 제거하기만 해도 왠지 있어 보이네?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번 여유를 적용해 보시면은 실제로 저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저 사람 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추측 이런 것과는 별개로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귀티나 보여야 하는 품위 있는 대화법이 따로 있나요? 품위 있는 대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말을 들어주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많이 상호작용을 해보고 본인의 태도를 다듬는 그런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은 그 말이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지그시 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에 목마른 분들이 많으세요. 누군가를 만나면 내 이야기를 막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평소에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내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발산이 되는 건데 실제로 쾌락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적인 이야기를 막 하거나 그럴 때. 근데 그거에 취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려하지 않고 막 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태도를 관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그런 종류의 분들은요, 정말 끝까지 들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약에 누가 한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다 듣고 나서 쓸데없다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을 다음에 다시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대화할수록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대화할수록 더 기분 좋은 사람.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반드시 웃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별로 대화하고 나면은 의외로 기분 좋지 않아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그냥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거, 그게 들어주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잘 들어주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리액션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주기적으로 던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강연도 하고 가끔은 MC로서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연하는 것보다 MC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MC를 하려면은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는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대화가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절을 하거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질문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일이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줘 보겠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그 다음으로 할 얘기를 마음속으로 막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저 말에 내가 뭐라고 대응을 하지? 저거 내가 반박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내 경험을 끌어와서 저 이야기하고 관련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생각하면서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상대방도 다 알아채죠. 근데 이거는요, TV에 나오는 토크쇼에서만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패널들이 나오는 TV 토크쇼에서는요, 자기 분량을 확보를 하려면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서 바로 내가 어떻게 저거에 맞받아칠까, 이걸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게 그렇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만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다가 내가 실제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편집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 인간관계에서는 편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끝냈는데 내가 그 말을 조금 해석을 하거나 내 이야기를 만들거나 하려고 조금 침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서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말에 집중을 한 다음에 내가 할 이야기를 생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토크쇼처럼 치고 나갈 생각만 해요.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적절하게 리액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어떤 개그맨이 와도 이 사람보다 더 웃길 수는 없을 거예요. 친한 관계라 해도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담이라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이라든지 가치관 같은 것, 또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농담이거든요. 그 농담에서 사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무언가 안 좋은 면을 건드릴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농담을 자주 하잖아요. 편한 사이니까. 그 과정에서 나쁜 말이 섞여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내가 농담을 할 때 혹시 이 사람이 그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는지, 그걸 먼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그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농담을 할 때 관객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는 그런 농담인데요. 그 사람의 인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애, 이런 걸 소재로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도 같이 웃을 수 있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그 공연에서는요, 입장할 때 사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어떤 내용이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서명서 같은 것을 받고서 입장을 시킨다고 해요. 여기는 원래 그런 데다 하고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그런 농담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공연을 보니까 합의가 된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같이 웃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 보인다 하면 이분이 바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고 상대방의 그런 마음과 그리고 비언어적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농담으로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줄타기를 세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농담은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에 관한 농담을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만 선을 정해 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친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건요, 사실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수감자들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조건 맞추려고만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안 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세요.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그런 것이 끼어 있다. 내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주관을 갖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렇게 판단되시면은 한번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친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한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어떻게 내 태도를 조절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은 손절을 할까 말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자체, 심지어는 작은 부탁이라도 그게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서 뭔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종류의 부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좋은 부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부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말이 이거거든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분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진 않아요. 자기의 성공을.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뭔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 이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제각각. 그런데 어쩌다가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나한테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한두 번은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이 그래요. 오죽하면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힘든 부탁을 쉽사리 한다? 그 사람이 평균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저 사람이 굉장히 무리할 수 있는 부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네. 그러면 그냥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만큼 조절을 할까, 그걸 생각해 보시는 게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 건 환상이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전혀 상처받지 않은 것 같아. 정말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요, 내색하지 않을 뿐이고요. 그냥 상처받습니다. 다 상처받지만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건데요. 상처를 받아도 그거를 빨리 벗어나서 내 페이스를 찾고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내가 좀 더 강해졌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꾸 상처를 자처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거에도 견딜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멘탈이 약해서라고 이유를 막 내가 가져다 붙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점점 삶에 익숙해지고 무언가 관계에 더 능숙해지면서 늘어나는 기술은 뭐냐면요, 상처받지 않게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게 되더라고요. 상처를 줄 만한 사람들은 아예 좀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성을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꺼낼 때 뭔가 좋은 그런 멘트 같은 걸 쳐서 나를 보호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상호 소통을 해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만한 사람이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점점 자기를 보호하는 기술이 늘어날 뿐이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지금 내가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하게 바라보면서 빨리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계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기 때문에 무언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집중하고 정신 차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에너지를 좀 덜 쓰려고 하는 게 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럴 때조차도 이 사람이 어떤 선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다가가고 있어 라는 걸 의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사람하고 밀착된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소통하고 그리고 시시각각 이 사람하고 계속 뭐 톡을 나누거나 계속 이 사람과 여가 모든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이렇게 너무 밀착되고 그 사람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의 모든 사생활과 생각과
또 관계,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내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점점 그 관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저절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언가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밀착되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처럼 내가 어려워할 거야, 저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생기는 비교심이나 질투심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보통 질투심이나 또는 비교심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느끼는 관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거 안 느껴져요. 그런 관계는 거짓된 거예요.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일수록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더 쉽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요, 여러 조건 면에서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이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나와 같은 학교를 나와서 어느 정도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같은 계통에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공통 관심사를 나누고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다른 면에서 요만큼이 더 나아졌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비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조건에서 다른 지역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의 성공, 이런 거는요, 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더 쉬운 거거든요. 이 사람 나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어. 근데 어느 날 나보다 이만큼이 더 나아지고 집값이 저 친구는 한 5억 올랐는데 나는 집값이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결코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까지 이런 못난 마음을 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정보를 탐색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 비교를 할 만한 요소를 발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비교심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잘 돼야 그런 못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산다, 내 처지가 너무 고달파, 그 삶에서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이런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정말 누가 봐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분들도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을 한없이 올려다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100억을 번 부자가 됐어. 근데 그것보다 더 부자인 1000억, 2000억 부자 의외로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부자가 아니야. 실제로 100억 정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부자라고 진심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많아요. 100억은 부자 아니래요. 그리고 그게 상대방 기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정말 훨씬 더 부자인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위만 올려다보면서 내가 더 잘 돼야 돼, 그래야만 이 질투와 비교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기 일론 머스크나 마크 주커버그 정도 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10위 안에 들어도 나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5위로 밀려났네, 세계 5위를 밀려났어, 이러면 1위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 그런 괴로운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비교심, 질투심,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인생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 제일 잘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주인공이 예를 들면
박보검이나 차은우나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별로 능력도 없고 어떤 면에서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툴고 거기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때요? 다른 조연인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해도 능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 편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서 평가절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정도 잘생겼잖아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도 주인공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게 돼요. 자동적으로.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인생을 살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서 제가 제일 성공하거나 제일 부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과 많이 알고 지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어느 날 그 성과가 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부자가 되는 이런 걸 많이 봐도 그분들의 성공 과정과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관찰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질투심이 나거나 부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나름의 이야기를 늘 만들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이 세상에서 작용하는 걸 목격한다. 이런 일을 자주 만들면은 그게 내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작더라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종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트랙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트랙대로 달리는 거지. 굳이 옆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네 삶에 집중해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해주세요. 본인 인생 질투심이나 비교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네 삶을 살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기 이야기,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라. 많은 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인생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성장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성장 과정 자체가 관계의 본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인식을 하시면 많은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또는 뭔가 까끌거리는 부분을 경험을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인생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 데이터에 하나 추가를 하고 또 그만큼 성장을 하고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내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거추장스러운 것,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내가 스킬이 늘고 있다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심리 에세이 마음을 가지런히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마음의 그 복잡함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거기 정체를 몰라서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을 못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랍장을 정리하듯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런 게 사실은 다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이 책을 읽으셔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셔서 행복에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